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첫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았던 Vue.js 간단한 웹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다 방식은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복잡한 형식으로 만들어 본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폴더는 이미 1차적으로 완성이 돼서 저희 GitHub에 레파지토리로 들어가셔서 뷰 치시면 뷰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 주었습니다. 모비우스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GitHub 활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git 클론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단순히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신다면 여기서 다운로드 zip 하셔서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이걸 활용할 세팅을 또 처음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용량상의 문제도 있고 디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 모듈즈라는 이렇게 많은 모듈이 이미 들어있는데요. 이런 패키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각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건 뷰 프로젝트 101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 노드 모듈즈라는 폴더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컴퓨터에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미널 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신 경로로 이동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뷰 이쪽에 저장을 했네요. 테스트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 안에 뷰라는 폴더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압축 파일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익스트랙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터미널 창은 여기에서 커맨드 라인을 터미널로 열어서 하셔도 되지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터미널을 직접 띄워서 이 아랫부분에서 하실 수도 있어서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PPT 교환과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얀을 설치를 해주실 텐데요. 얀은 뭐 npm처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얀이 뭐 npm보다 더 나중에 나와서 보안도 좀 더 좋고 반응 속도도 좀 빠르다라고 해서 얀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편안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얀으로 이 프로젝트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인스톨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수강생분들이 설치를 하실 때는 노드 모듈이 여기서 이제 설치되어야 되니까 아까 그 제외했던 패키지가 설치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실 텐데요. 저는 이미 이게 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좀 일시정지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얀 서브를 통해 아까처럼 웹페이지를 이동을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로드가 됐으면 8081에서 해당 페이지가 돌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이 화면이 저희가 Vue.js로 구성을 해본 저희의 웹페이지고요. 이쪽 U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뭘 하는 애플리케이션인가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HTTP API를 이 포스트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까 노드레드 시간에도 진행을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HTTP API를 보내고 또 서버로부터의 리스폰스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원앤투앤 표준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고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같은데요. 저희 앱을 보시면 이 윗부분이 이제 원앤투앤 표준에 맞도록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고 이에 따른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서버로 전송을 하고 서버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을 이 HTTP 형식으로 리스폰스를 받는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포스트맨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은 포스트맨에서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primitive content, PC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바디에 담겨서 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A 조회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테이너 생성 같은 경우에 헤더에 담겨야 하는 이 표준에 맞는 파라미터들, 바디 파트에 들어가는 이제 PC 파라미터 이렇게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창을 구성해서 V카드라는 형식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역시 같은 형식의 HTTP 리스폰스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U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플랫폼 어드레스, 저희는 지금 로컬에서 모빗을 돌리고 있으니까 117.0.0.1 7579 여기 플랫폼 어드레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버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포스트맨에서 각각의 탭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 생성, 조회, 변경, 삭제, 이렇게 CRUD 액션들을 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CRUD 그리고 CIN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표준에 의해서 정해진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적용해서 저희도 이제 네비바에 CRUD 모든 액션들을 포스트맨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웹에서 지원하는 건 노티피케이션. 아까 노드레드에서도 결국 이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실습을 해보신 건데요. 서브를 내가 구독하고자 하는 컨테이너에 생성을 해놓고 이제 넷이라는 번호를 입력을 해서 어떤 걸 구독할지를 설정을 해서 결국엔 뭐 HTTP나 MQTT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노티를 받게 되는 그런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 구현을 해보았고 이제 뒤에 코드에서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지금 노티를 통해서 그 수강생분들도 원하는 방식의 노티를 좀 커스터마이즈 하면서 응용해 보실 수 있는 열려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개략적인 소개는 이제 마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개발을 직접 해보시면서 아무래도 커맨드 창에서 내가 뭘 생성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저는 텍스트로만 보이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고 직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리소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깃허브에서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 IoT에 들어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파지토리에서 리소스 이렇게 치시면 리소스 브라우저
저희가 미리 개발된 요 툴이 설치를 할 수 있게 올라가 있고요. 원앤투앤 표준 개발하실 때 모비우스 연동해서 하실 거면 이거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응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스타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Vue.js 웹 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특징들은 CRUD 액션, 이거는 다 포스트맨처럼 HTTP로 전송을 하고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QTT, 브로커를 활용한 MQTT를 통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뒤쪽으로 보시면 순서대로 이제 CR, U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리에이션 장표 첫 번째 걸 보시면 이제 각각의 리소스 A, 뭐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 서브 이렇게 네 가지의 리소스가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파라미터. 이게 다 표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또 이 표준 방식을 통해 통신을 해야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여기에 정해진 것만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요한 저희가 리소스의 파라미터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실제 표준 문서를 보시면 뭐 수백 장, 수천 장에 걸쳐서 표준이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레벨에 응용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표준 문서를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구현해 놓은 거에서 어떤 것들을 녹여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직접 이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네 가지 리소스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를 여기에 명시해 둔 거고요. 저희 UI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이 A 버튼을 누르면 A,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 각각 이제 하나의 탭처럼 저희가 적어내야 하는 파라미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을 클릭하셔서 HTTP 리퀘스트를 만들 때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A 같은 경우에 한번 실제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네임은 acaty로 만들 거고요. 아까 앞선 시간에 노드레드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MQTT 브로커 통신을 하기 위해선 토팩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구독을 서버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제 AID라는 게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SCAT라고 AID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별표라고 표시한 것들은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별표가 없는 파트는 사실상 아무것도 입력을 사용자가 안 하면 서버가 알아서 생성을 할 때 디폴트 값으로 임의의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꼭 넣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별표로 부분을 지어놨고 클릭을 하셨을 때 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얼얼창을 아까처럼 띄워서 꼭 입력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UI를 구성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커스터마이즈 하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이런 블럭 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A를 만들고 있으니까 입력을 하고 여기는 지금 HTTP 포스트라는 지금 위에 보시는 플랫폼 어드레스와 어디로 어디로 보낼지가 이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지금 좀 작아서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를 다 입력하시면 지금 이 주도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하는 즉시 같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코드에서 이따가 같이 보실 텐데요. V모델이라는 데이터 변수를 이용해서 같이 동시에 변하는 거를 적용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파라미터들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헤더와 바디에 들어가도록 제가 일부러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본 거고요. 이제 A를 생성하는 create HTTP 리퀘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send 해주시면 이제 여기 바디 파트에 리스판스가 돌아온다는 말은 잘 생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정을 했던 리소스 네임인 AKT 그리고 AID 잘 들어가 있고요. 역시 AID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소스 모니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AKT라는 A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아까처럼 이게 없이 그냥 스타트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뜨지가 않고요. 잘 생성이 되었을 때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생성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개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노드레드 실습에서도 이제 A를 생성을 하고 그 아래에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A 네임 들어가도록 주소를 바꿔주시고요. 이 아래에 마찬가지로 CMT라는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다 별표 표시가 없는 걸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알아서 서버가 넣어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HTTP 리퀘스트를 생성하시면 이 부분이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컨테이너를 지금 생성하려고 하니까 바디 파트에 파라미터가 바뀌어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다 표준에 정해져 있는 건데 타입 3가 의미하는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저희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자 하는 HTTP 리퀘스트를 이렇게 메시지를 생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샌드를 하면 저희가 입력한 대로 CMT라는 리소스 네임을 가진 하나의 컨테이너가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같이 생성되는 이거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리소스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나중에 지원해볼 노티피케이션과 같은 건데요. 서브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서브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 리소스 모니터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의 컨텐트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어둔 컨텐츠의 이름이 CNT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리소스 네임 발길 이렇게 해서 CIM을 생성해 볼 텐데요. 여기 타입이 바뀐 게 보이시죠? 아까 컨테이너는 타입 3였고 컨텐트 인스턴스는 타입 4입니다. 마찬가지로 HTTP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샌드를 눌러서 리스판스가 잘 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리소스 모니터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성한 101이라는 리소스 네임을 가진 CIM이 잘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RUD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리트리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만들었던 이 CIN을 확인해 보든 실습을 해보면 여기서 A 컨테이너 이름을 기억하시고 AKT, CNT 이렇게 하신 다음에 SKT 이거는 지금 저희가 플레이스홀더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실습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KT로 하기로 했어서 이대로 변경을 해서 조회를 해보고요. 조회를 해보면 뭐 저희가 만들어둔 컨테이너의 정보가 잘 뜨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에이트와는 다르게 리트리브에는 바디 파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죠. 거기다 여기 장소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점들을 참고해서 루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트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더 윗단에 뭐 A 정보를 보고 싶다 하시면 풀스트링을 바꿔서 HTTP 리퀘스트를 만드시고 샌드를 해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A 정보를 잘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트맨에서도 CIN 같은 경우에는 푸시라는 이 변경 업데이트가 없죠. 그래서 UI에도 적용을 해줬는데요. A, 컨테이너, 서브스크립션은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컨텐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원앤텐 표준에서 정해진 대로 실제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CIN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컨텐츠의 정보들은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CIN의 정보는 업데이트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쌓으면서 결국 크리에이트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쌓으면서 컨텐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던 거를 업데이트 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필요하면 새로운 걸 다시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예시로 이제 CNT 컨테이너에 현재 라벨 값이 없죠. 이 라벨 값을 한번 업데이트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KT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 좀 익숙해지실 것 같고 A 네임이 있고 컨텐트 이 아래 저희가 처음에 지정했던 스캐티 이 라벨 값으로 저희가 여기도 플레이스홀더로 집어넣어 놓은 거는 이 형식을 지켜서 넣으셔야 이제 HTTP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시면 이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도 먹통입니다. 꼭 요거를 지키셔서 키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표가 없죠. 디폴트로 다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컨테이너 값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라벨 값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가 입력했던 T123 값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탭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소스 모니터에서도 저희가 변경한 T123 값이 라벨 값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뷰티 탭을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을 이 위에 구성을 해두었고 동일합니다. HTTP 리퀘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지
이제 V카드 형식으로 아래에 담아놨고요. 리스판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101이라는 컨텐츠 인스턴스를 지워보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AKT에서 컨테이너 101, 이거는 이제 리소스 네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101로 저희가 입력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101 동일하게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SKT 삭제한다는 HTTP 리퀘스트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판스가 왔다는 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동작을 했다를 의미하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생성해 놓았던 101이 사라진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RUB 하나씩 다 생성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걸 조회를 하고 또 이 표준에 의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아까 크리에이트와 마찬가지로 각 리소스별로 넣어야 되는 것들을 파라미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UI를 만들어 보았고요. 디렉트 역시 넣어줘야 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텍스트 값으로 넣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티피케이션 탭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아무런 텍스트가 없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노티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에 각각 리소스별로 어떤 것들이 주요 리소스로 파라미터가 담겨야 하는지 이 장표를 참고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TTP 방식으로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MQTT 바인딩을 통해서 이 Vue.js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지 저희가 코드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 장표는 앞선 시간에 노드레드에서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 Vue.js 앱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지정한 아이디, SKT 이렇게 지정을 해두었고요. 이쪽이 이제 모비우스의 플랫폼 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MQTT 브로커인 웹소켓으로 구현된 모스키토를 활용을 해서 이 노티피케이션 탭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상세하게는 정승영 선생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저희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MQTT로 리퀘스트를 토픽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브를 생성을 해서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고 받을지 이걸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MQTT 서브스크라이브를 브로커를 통해 걸게 되면 이제 플랫폼에서 노티피케이션 URI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서브를 크리에이트하는 부분에서 new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로컬 호스트에 skT라는 ADID를 가진 곳으로 컨텐츠 타입은 JSON으로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리소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로부터 노티피케이션이 왔을 때 이 퍼블리시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모비우스2의 SKT, JSON 타입으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브로커는 다시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를 주게 되고요. 이제 이 응답을 잘 받았다는 것을 퍼블리시를 통해 다시 전달을 하게 되고 이 MQTT는 다시 그 서버로
노티파이 리스판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노티피케이션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장표로 설명을 해둔 거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실제 실습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팅이 좀 필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MQTT 브로커 중에 하나인 모스키토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 Vue.js 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겠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탭을 선택을 하셔서요. 여기에 특정 버전을 명시한 이유는 이제 최신 버전의 모스키토를 받으면 환경 설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버전으로 받으면 환경 설정 없이도 기존 버전은 잘 동작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고요. 좀 편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 1.6.9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이제 환경 설정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모스키토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즈에서 모스키토가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곳에 이제 모스키토를 경로에 받아두셨기 때문에 그 경로대로 들어가서 어느 파일을 붙여야 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 저희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기존의 TCP 포트가 1883이라면 저희가 웹소켓 포트를 이제 8883으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진 대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꼭 이 1883을 검색하셔서 이 아래로 붙여넣으면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대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수정이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으면 모스키토를 이제 재시작해 주셔야 되는데요.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이제 처음 설치를 하신 분들은 모스키토가 중지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네, 해당 파일을 수정을 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이거 다시 시작 혹은 시작을 하셔서 모스키토를 재시작해 주셔야 수정한 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모스키토 재시작까지 하셨으면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환경 설정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노티피케이션 탭을 하나 새로 열 텐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티피케이션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컨테이너, CNT 컨테이너 아래에 서브를 하나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CIN이 생성될 때마다 이 서브로
서브를 생성해 두어서 MQTT를 통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날라오도록 이 구현을 해보고자 지금 이 실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캣티의 CMP, 이 서브스크립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여기 서브 생성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쭉 나열이 된 거고요. 계속 반복이지만 이 별표가 없는 부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스케티라는 앞에 토픽들도 다 이렇게 받기로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 개발자분들이 다 수정을 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미리 저희가 코드에 토픽을 이렇게 받도록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URI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skit라는 AID로 한글 타입이 JSON 이렇게 받겠다고 메뉴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노드레드 실습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구독하고자 하는 액션이 3번입니다. CIN 생성, 차일드 생성이 되는 거를 구독하고자 할 때 3번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enc 맵 값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생성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A 네임 맞게 되었고 컨텐트 아래에 서브라는 리소스 네임으로 sket라는 AID를 통해 메뉴 설정을 했고 이제 이대로 리스트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타입 23은 이제 서브의 타입 넘버고요. 아까처럼 뭐 3, 4 그리고 서브가 2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를 또 보내게 되면 방금 이 뒤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느껴졌죠? 서브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잘 생성이 된 거를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뒤에 리스판스가 잘 왔다는 걸 확인하시면 이제 잘 생성이 된 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따로 띄워놨던 노티피케이션 모니터링에도 서브가 생성된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창에서 자꾸 창을 새로 여는 게 이제 내가 입력했던 값이 혹시 틀렸나 저는 자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창에서 시작을 하면 입력을 했던 값에 대한 이제 불확실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좀 편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나의 탭에서 계속 바꿔가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독하고자 했던 내 값이 서브로 걸려져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CIN을 생성하는 거를 구독하고자 이제 3번이라는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CNP 컨테이너에서 CIN을 생성했을 때 노티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동작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웹에서 컨텐트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cnt에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 네임을 가진 CIN을 생성해 볼 텐데요.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CIN은 타입 4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게 리소스 네임 1, 2, 3, 4 안에 담긴 컨도 1, 2, 3, 4로 된 CIN이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소스 모니터에서도 우리가 만든 CIN이 잘 생성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노티피케이션에서도 저희가 설정한 대로 지금 이 코드를 이따가 다시 상세히 보겠지만 이 메시지만 딱 가져오도록 제이슨 타입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리소스 네임 1, 2, 3, 4, CIN이 저희가 생성을 했을 때 제가 설정한 대로 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브를 만들어서 노티를 받아보는 실습을 한 거고요. 장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앞부분은 서브 만드는 부분, 여기 서브스크립션이죠. 지금 실습과 동일하게 A, cat, CNT 아래에 서브를 만드는 화면을 저희가 캡처한 거고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HTTP 리퀘스트와 HTTP 리스폰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장표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서 내가 혹시 잘못 입력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파트는 CIN을 직접 생성을 해서 리소스 모니터에 내가 입력한 여기서는 101이라고 제가 CIN을 생성을 했네요. 이 101 값이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실습 1, 2, 3, 4도 잘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똑같이 한번 코드를 돌려보시면 노티피케이션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구현을 좀 코드로서 살펴볼 텐데요. 큰 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버튼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Vue.js 첫 설정을 하면서 해보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앱 뷰가 첫 시작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웹페이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화면을 켰을 때 8081에서 웹앱이 런하고 있고요. 이제 이 화면을 코드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뷰 어떻게 보면 샘플이죠. 작은 샘플과 좀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여기에 헤더와 푸터를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해서 넣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위에 이제 이 파트가 헤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글씨는 저희가 크리에이션에 넣어놓은 거고요. 헤더가 지금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더와 맨 아래 푸터. 이건 HTML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다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 그래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더와 푸터가 각 페이지의 최상단과 최하단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았음에도 이거를 구성을 한 이유는 이제 헤더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 바를 헤더에 구성을 해서 각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유지되도록 항상 보여야 하는 파트를 이제 굳이 크리에이션, 뭐 리소스, 리트리브 하는 거 이렇게 다 똑같이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계속 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헤더에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한번 보시면 역시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템플릿 안에 이제 보여질 항목을 UI로서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뷰티파이에서 가져와서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넣어봤는데요. 이것도 각각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마다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져다가 이제 코드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는 이런 아이콘 같은 것들도 다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콘들을 저는 사용을 해서 꾸며보았고요. 이 네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의 아이콘 아래로 가보시면 저희가 변수를 표현하는 부에 이제 아이템스라고 각각의 페이지를 각각의 아이콘 이게 제가 말한 그 무료로 배포된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꾸며주는 파트고요. 이렇게 이제 각 탭을 이렇게 5가지로 CRUD, 노티피케이션 구성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고정을 하고 이제
이게 요만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요만큼은 열리고 이런 설정들이 지금 이 파트입니다. 퍼머넌트가 계속 유지되는 파트,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이제 나타나도록 이런 세팅들을 이제 내비게이션 바에 제공하는 것들이라서 가져와서 이제 같이 담아 놓은 거고요. 이제 헤더에서 넣어 놓은 부분은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드로어를 넣기 위해 헤더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이 헤더와 푸터의 컴포넌트를 앱에서 불러왔다면 저희의 첫 페이지를 크리에이트로 고정을 해두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이라는 뷰에서 템플릿 안에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중에 크리에이트라는 뷰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불러올 부분에 대해서 이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임포트한 create rs 넣어주시면 이제 이 페이지를 로드할 때 create부터 보이게 되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여기에서 먼저 노출하고 싶은 부분이 뭐 노티피케이션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셔서 노티피케이션으로 인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개발을 하실 분은 여러 가지를 좀 수정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템플릿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텍스트는 이제 HTML에서 텍스트를 넣는 방식으로 똑같이 넣어주는 거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폼 인풋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코드만 크게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폼 인풋을 지칭하는 하나의 유니크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V 모델이라는 거는 Vue.js에서 제공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 변수를 변경을 했을 때 바로 아래에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게 숫자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질감 없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딜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개발할 때 적용을 해보시고요.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V 모델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코드가 너무 길어서 바로 데이터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이 브레이슬릿이 보실 텐데요. 이 안에 지정한 변수 이름들은 접근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플랫폼 어드레스 이 변수를 가져온다는 의미고요. 이것만 이해하셔서 변수 구성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어서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역시 이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선언된 이 변수들 쭉 보이고요. 여기 접근해서 이 값을 가져온다. 우리가 지금 이 창을 처음 띄웠을 때부터 이미 플레이스홀더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변수에서 이미 이렇게 값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는 다르게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쭉 이 값은 비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소스 네임이 들어가 있는 건 약간 회색으로 보이시죠? 이것과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아실 텐데요. 이거는 이 폼 인풋의 플레이스홀더여서 회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요 값에 뭐 11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임포트를 한다면 여기에 이제 11 이렇게 이미 입력된 값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화면을 구성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에 쭉 반복으로 화면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한 점들, 예를 들어 버튼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각 버튼에 따라 이 폼 아래가 바뀌는 거를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은 동일하고요. 이 파일에서 이 부분은 이제 쭉 이 버튼 4가지를 설정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화면을 나열할 때 이제 로우와 콜을 사용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익숙치 않고 또 테두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구성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걸 참고하셔서 로우 안에 이렇게 콜로 하나씩 만들어두면 요 하나의 로우에 콜 이렇게 들어간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하나의 샘플이 있으면은 다른 데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각각을 클릭했을 때 어떤 폼이 나올지를 이 V-on 클릭으로 아까 맨 처음에 간단한 예제였던 버튼 클릭처럼 V-on 클릭을 했을 때 여기로 넘어간다. 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해 궁금할 때는 이제 카피를 하셔서 여기에 이걸 카피함과 동시에 컨트롤 F를 하시면 바로 들어가서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제 A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또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구현된 부분인지 보시겠습니다. 이 V카드라는 거는 결국에 요 테두리 보이시죠? 요게 V카드라는 뷰티파이의 하나의 속성이고요. 지금 A라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 지금 아래의 메소드에서 이렇게 A 폼이 A2라고 선택이 됐던 걸 보셨는데요. 지금 A2에 해당되는 셀렉티드만 보여주기 위해서 VIF라는 구문을 활용을 한 건데요. 이와 비교해서 CNT를 보시면 CNT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 구성된 V카드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반복입니다. 이 VIF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가지가 반복되는 게 이 아래의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까지 셀렉티드, VIF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A를 선택했을 때 HTTP 리퀘스트 버튼. 역시 이 V카드가 변동이 되는 것처럼 여기를 보시면 HTTP 리퀘스트 버튼이 이름은 비록 같지만 각각이 이제 담고 가야 하는 프리미티브 파라미터 내용을 이제 리퀘스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버튼이 V카드와 엮여서 변경되면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이렇게 2가지씩 로우 안에 콜로 존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부분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V카드로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리퀘스트를 보내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이제 크리에이트 파트를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UI가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 구현되는 방식도 HTTP 메시지를 생성하고 보내는 게 똑같기 때문에 CRUD 탭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UI보다 포스트맨이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뷰 앱을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코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2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모니터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했고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서 딱 입력을 해둔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폼 텍스트 에리아, 이 안에 V 모델로 실시간 변화하는 텍스트를 바로 뿌리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이 콘솔 텍스트 메시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콘솔 창에 찍히는 내용을 이제 제이슨 스트림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바로 뿌려주는 파트를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포맷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을 설정을 안 하시면 말 그대로 콘솔 창에서 이렇게 뭐 인덴테이션 같은 게 안 된 것처럼 쭉 한 줄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편하신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좀 한눈에 보기 좋도록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스트링 파일을 통해서 콘솔 창에 뿌려주는 걸 받아와서 여기 이제 넣도록 구현을 한 거고요. 이제 해당 페이지, 이 노티피케이션 페이지는 로드를 하면 이제 바로 커넥션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구성을 한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걸 클릭하자마자 MQTT에 토픽 전달하고 커넥션이 되도록 구성을 한 거여서 어떤 뭐 하나의 버튼을 추가로 생성을 해서 그걸 눌러야만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오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액션을 이제 버튼에 넣어서 아까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저희처럼 바로 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커넥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좀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작년의 강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포스트맨을 구성하는 Vue.js 앱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추가를 한 부분이 바로 노티피케이션 부분이고, MQTT라는 브로커, 모스키토 브로커를 활용해서 이제 확장을 좀 해보는 걸 저희가 과제로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브로커 인풋을 이제 직접 구성을 해서 변경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토픽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AID 같은 거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토픽을 퍼블리시하고 또 받도록 변경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AID 인풋도 바꿔보실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을 이제 간략히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의 UI를 채택하셔서 좀 더 나은 UI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뷰어 같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터미널 창에서 보는 게 좀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소스 뷰어처럼 생성되는 게 직접 보이고 또 내가 하는 액션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하나의 툴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눈에 바로바로 보이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툴로 만드는 게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엠트M 표준을 처음 접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아무래도 처음 접할 때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좀 파싱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본다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루피가 다 꺼졌네요. 아까처럼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쭉 선을 불러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만 설정을 해서
보는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노티피케이션 파싱을 해보라고 이렇게 과제로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메시지를 일회성으로 날리지 않고 쭉 쌓으면서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로그 히스토리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앞선 시간에 뭐 노드레드로 만들었던 대시보드 같은 데에 그런 로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뭐 데이터 마이닝 하듯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고요.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수강생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적용하셔서 유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앱을 한번 구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